네, 토마토 투자자문의 강재현 운영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시그널 이번 주에 함께 했던 이 출연자분들이 대체적으로는 조금씩 바뀌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운영님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네,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증시가 자체적인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뭐 미증시는 상당히 강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었지만 상승인 국내가 제한됐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실적을 가지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실적이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국내 자체적인 모멘텀이 아직 없다는 부분이 제한적인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미증시 잠깐 먼저 보면서 설명 좀 해드리자면 지금 미국에서 이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앞전에는 이제 금융주가 있었고, 그래서 금융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실적 자체가 뭐 예상치를 크게 상했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가파른 반등이 나왔던 배경이 그동안 미리 주가가 선방했었다 이 부분인데. 지금 현재 S&P랑 나스닥, 러셀 2000 쪽에 대한 시장에서의 이제 실적 전망치를 좀 보게 되면 S&P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그 전분기 대비해서 그래도 증가가 좀 나온다가 되는데 이쪽은 거의 대부분이 정유라든지 에너지 이런 쪽에서 나오는 케이스고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년과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은 오히려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서 컨센서스 자체를 굉장히 크게 내려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컨센서스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가에 선방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낮아진 컨센서스를 지금 현재 부합하거나 상회하는 종목군들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미증시의 반등이 좀 더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컨센서스 실적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증시부터 차트를 보면서 현재 움직임이 네. 어떻게 좀 달라지고 있는 건지 분석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저점 자리대를 이제 앞전에 회복해 놓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계속 보여줬었죠. 그래서 지수상으로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11,000포인트 초반에서 11,600포인트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박스권에서의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다 되죠. 그러니까 미증시 자체는 이제 저점 대비해서 뭐 10%가 넘는 나스닥에서의 상승이 나타났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거래 대금 자체가 어느 정도 증가세를 보여준다는 부분도 굉장히 바닥권에서의 신뢰도를 높여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표가 이제 변동성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가 이제 그동안 작년 11월 달부터 미증시, 특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작년 11월 말부터 고가를 만들면서 변동성을 서서히 키워오다가 올해부터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 하락이 나타났던 케이스였는데 지금 변동성 지수를 보게 되면은 장기간의 상가 패턴을 만들었던 부분을 이제 하단 자리를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가 되겠죠. 그럼 방향이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변동성 지수가 하단 자리를 이탈했다는 이야기는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완화되는 국면 이렇게 진입을 한다가 되기 때문에 지수 자체의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라든지 지수 자체가 큰 폭의 급락이 나타나거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증시 차트를 통해서 좀 봤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잖아요. 네. 요즘 들어서 환율 움직임, 게다가 또 유로가 단계 급락해가지고 아직 22 통화정책회의는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선 관건은 사실 국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부분이 국내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미 달러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움직였던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미 달러가 과연 정점이 만들어졌느냐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유로와 달러와의 흐름을 좀 잠깐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화 같은 경우가 이제 시장에서 90년도 후반에 이제 외환위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외환위기가 나타나면서 그때부터 유로화가 출범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유로화가 미 증시보다, 미 달러보다 더 강세를 보였던 구간이 2008년도 미국에서의 금리위기가 발생되었던 그 시기가 가장 유로화가 강세를 보여줬었고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내려오다가 2015년도 중반을 전후로 해서 유로존 붕괴 위기가 있었을 때 그때가 이제 한번 달러와 대비해서 유로가 좀 더 많이 떨어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가스프롬이라는 이 천연가스 공급 이 부분을 보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말을 했었고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따른 우려가 유럽에서의 경기 침체가 확대될 수 있다 이걸로 연결이 됐던 케이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은 좀 올라오긴 했었지만 유로화가
달러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는 가격대까지 왔었다 뜻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환율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금리 인상폭이라든지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갖고 판단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부채가 많은 국가 중에 한 군데인 거고요. 반대로 유럽 같은 경우는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뛰어난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환율 자체가 달러화가 유로화보다 잠깐 강세를 띄었다가 올라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결국 달러화는 어느 정도 현재 강세를 받을 만큼 대부분 받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달러 유로 페리티가 한번 끊어졌었는데 다시금 또 어느 정도의 제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근데 유로는 약간 걱정되는 게 간밤에 나왔던 소식에 따르면 이탈리아 지금 내각도 붕괴되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이 부분도 좀 걸리고요. 그리고 상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러시아하고 이란 튀르키예가 만났잖아요. 이것이 이제 에너지 동맹을 위해서다. 결국에는 탈달러화를 위한 포석이다. 이런 이슈들도 역시 환율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텐데 너무 생법이 복잡해져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러시아 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유럽이 제일 문제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에너지 쪽에 대한 수급 자체가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기업들이라든지 가게 다 굉장히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부분이 경기 침체 우려를 커진 케이스인데, 오히려 이제 유럽에서 곡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좀 완화하는 쪽을 추진한다가 돼버린 상태죠. 그만큼 유럽에서 지금 여름에 더운 거는 어쩌지 버틸 수 있다 하더라도 막상 겨울이 되게 될 경우는 그때는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에 대한 제재 좀 완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가 천연가스 2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 1, 2위 국가가 이제 어느 정도 연합을 해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쪽에 대한 제재라든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킬 수밖에 없는 여건을 서서히 만든다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반미전선이잖아요. 약간은 반미전선인데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 자체가 블록화가 돼가는 케이스라서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친미 지형과 그 러시아라든지 이런 중동이라든지 쪽에서의 에너지 원자재 국가들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인도 이런 쪽도 약간 좀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블록화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공통의 적을 좀 만들어 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블록화 부분에서는 사실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약간은 중립 성향으로서 다국가, 많은 국가들한테 수출을 하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 얼마나 잘하느냐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러시아 관련돼서 우크라이나 이런 문제도 오히려 시장에서는 약간 기대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제재를 풀어준다고 된다면 러시아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더 전쟁을 확산하기보다는 휴전을 하거나 정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 때문인지 사실 레벨대 자체로 보면 1,300원 선 위니까 높긴 한데 그 업사이드가 제한돼서 그런지 외국인들 수급에 그렇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더라고요. 수급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우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만 빠진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빠졌었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유입이 되는 배경이 크게는 환율 자체가 정점을 만들었다라는 기대치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물가지수 역시도 정점을 찍었다라는 기대치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7월 13일 날 이후부터 유입을 하는데 이때가 딱 미국에서의 물가지수가 발표된 다음 날부터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가파르게 유입이 된다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틀 동안은 이제 매수세가 좀 작은 주춤한 모습입니다. 현재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되겠죠. 6거래일 동안에 약 1조 3천억 가까운 거래소에서의 순매수를 보여줬었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그걸 매수할 때 조금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자금을 대부분 시가총액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표주들만 우선 매수를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왔다라고도 할 수 있고 글로벌 증시가 받아쳤다라는 부분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이 나타난다. 이 물량을 어떻게 가져갔냐면 외국인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선물 차익 실현을 하면서 선물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오는 베이시스를 만들 수 있는데 금융투자에서 약 프로그램 매도 1조 4천억을 출회시켜서 이 물량을 가져갔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출회가 단기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를 하면서 오히려 프로그램이 다시금 유입되는 그 효과를 만들어준다면 지수가 반등이 나오기 좀 더 수월한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 현재는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 자체가
거의 뭐 최저 수준이다라고 하는 이제 30% 정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산다가 됐을 때는 아무래도 기존에 많이 갖고 있었던 비중에서 덜어낸 쪽을 먼저 산다는 측면이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반등이 잘 나오는 케이스였고 이게 딱 2번 정도가 그런 과정이 없었는데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 그때와 그리고 코로나 때 이때 딱 2번이 외국인들이 파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라갔던 그런 과정이 한번 있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스피가 이제는 2,403 부근인데 어디까지 좀 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바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겠는데 네. 앞전에 시장에서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국내 증시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작았다 맞아요. 부분 있었죠. 네, 근데 네. 그 거래 대금이 작았을 때도 특징 중에 하나가 하락할 때 오히려 거래 대금이 늘고요. 반등할 때 거래 대금이 작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물가 지수가 발표된 이후부터 반등하는 날은 그래도 최소 거래 대금이 7조 이상이 나타난다가 되고 반대로 조정을 보이는 이틀 동안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6조 5천억 전후로 오히려 하락할 때는 거래 대금이 작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국내 증시가 지금 최근 들어서 저점을 만들었던 2,300점 아래에서 2,367포인트 정도 된다. 이 가격대 박스 라인을 살짝 넘어가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365포인트에서 2,440포인트 이 구간이 이제 매물을 좀 소화하면서 안착하고 돌파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2,440포인트 전후를 넘어간다고 될 경우는 매물 공백 구간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앞전에 투매가 나타나면서 워낙에 급락을 세게 단기간에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2,550에서 2,580이라는 자리대가 매물 공백으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할 때 이 컨센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미국도 이제 실적이 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요. 국내에서도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 좀 기대 봄직한 내용이 있을까요? 네, 국내에서는 이제 실적 발표가 앞전에 이제 삼성전자 이후로 이제 국내 대표 기업이다 할 수 있는 은행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게 오늘부터 실적 발표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시장에서는 현대차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주가 시장 자체가 무너지면서 대부분의 실적 전망이라는 것도 불투명하다 부분이 대부분의 기업들에 대한 실적 목표치, 주가 목표치 자체 다 하향해 놓은 그런 상태인데 유일하게 하향을 안 하는 쪽이 현재는 시총 상위 대표 중에서는 자동차 쪽입니다. 그럼 자동차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적 발표 컨센서스가 2조 1,830억 정도가 컨센서스인데 이 부분을 시장에서 대부분 상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실제 2조대라는 이제 영업이익을 분기별로 나타난 것이 2014년 이후로 거의 8년 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대차에 대한 만일 실적이 잘 나온 부분에 대해서 목표 주가 상향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서 목표가 상향한 거의 대표주, 대형주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기업 정도? 이렇게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한쪽의 업종을 좀 강하게 끌고 가주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국내 증시 자체적인 반등 탄력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오늘 장에서 좀 꼭 챙겨봐야 될 부분들 알려주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급적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정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 매수와 외국인들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 자체를 강하게 뽑아주는 그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오늘은 매수하는 흐름이 중요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모멘텀, 트리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우선은 실적이란 부분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오늘 현대차의 실적을 좀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장 자체가 지수는 저점 대비해서 한 4% 정도 올라왔는데 체감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다르실 텐데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먼저 끌고 올라갔었고 그리고 낙폭과대에서는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은행주가 상당히 많이 강세를 보여줬었다 되고 이제는 자동차 이런 쪽에서가 시장의 하반 경직과 반등을 좀 더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적 자체의 모멘텀을 받아간다면 실적 대비해서 낙폭이 굉장히 큰 쪽이 많습니다. 뭐 정유라든지 상사, 해운, 철강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쪽은 실적 대비해서 너무나 주가 많이 과도에 빠진 쪽이기 때문에 낙폭 과대의 반등에 따른 순환이 나타나느냐 이 부분 역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좀 체크해 볼 만한 부분,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선물 매수가 좀 들어오는지 여부, 그리고 현대차 오늘 오후에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좀 챙겨봐야 되겠다. 그리고 낙폭과대로 인한 종목군들 여기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매가 펼쳐지는지 이 부분을 또 숙제로 주셨으니까 오늘 장에서 확인해 보는 작업 여러분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재현 운용과 함께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밤 9시니까요. 여유 있게 좀 저녁 식사하시고 또 마음의 준비하셔가지고 이 시간 공개 방송에서 많은 정보 얻어가 보시기 바랄게요. 2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핵심 투자 전략에 대한 팁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운영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